네, 반갑습니다. 저는 벤처스퀘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승은 대표고요. 벤처스퀘어는 이제 6년 된 회사인데 처음에는 이제 미디어로 출발을 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행사나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멘토링과 네트워킹 하는 이제 엑셀러레이션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좀 해오다가 4년 전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협업해 오면서 엑셀러레이션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2년 전부터는 저희도 팁스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팁스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투자한 기업은 한 17개 정도 되고 저 개인 투자 조합이나 저 개인으로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 한 30개 이상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데 사실 아이템은 한 개도 필요 없다. 한 개도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요새 점점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의지, 창업자의 실력, 창업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의 구성력,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 진행이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그 이규현 팀장님, 예. 아마 여기 있는 곳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창업자들과 가장 많은 아이디어만 있는 분들을 맞닥뜨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투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투심의를 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리고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 보고 이제 투심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요즘에는 주로 오디션이라는 걸 경기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오디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명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대표님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발표를 잘하시면 투자를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도 물론 중요하고 대표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컨텐츠가 얼마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 회사의 컨텐츠를 카피할 수 없는 장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물을 드시고 계시는 우리 양상무님께서는 엑셀러랩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분별력 있는 그 엑셀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 고를 때 프로토타입이 완성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용화된 제품이 나와 있거나 이래야 되는지요?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준비된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 하드웨어를 한다라는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어떤 무형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했던 과거에 현재보다는 그 분야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를 사실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 새롭게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좀 힘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그런 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그 분야에서 사실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투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억지 웃음을 지금 그러세요. 방송할 때 자꾸 억지로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로얄 컨설팅의 그 김지영 대표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게임도 만드시고 개발하시고 강의도 계속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뭐 그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결국 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이나 결국 그 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사실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비즈니스 모델과의 핏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프로덕트 마켓 핏, 뭐 제품 시장 궁합이 뭐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린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창업팀과 제품이 궁합이 맞아야 돼요. 이 결이 안 맞으면 절대로 좋은 제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 아마도 명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핏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업 아이템이 되게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과 그 사업 아이템이 핏이 안 맞으면 절대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그 핏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업자와 제품의 핏이 맞나? 이거를 궁합이 맞나? 이거를 먼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을 해주는 거죠. 핏이 맞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엑셀러레이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결국 수익 모델 확보로 이제 가야 되는데 성장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 때 결국 엑셀러레이터가 기관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해서 성장의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서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그리고 스타트업이 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의 스토리를 같이 또 만들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만의 또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황병선 대표님은 최근에 중국도 다녀오셨는데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또는 어떤 분들에게 투자나 아니면 엑셀러레이션 대상으로 선별을 하시는지? 일단 뭐 빅뱅 엔젤스 차원에서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투자하는 엔젤 투자 회원들과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젤 투자는 초기 단계 투자는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 취향이라는 건 각자 그 개인 엔젤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도, 이게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끼리도 김정 대표가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산업과 사람이 있고요.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분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투자자와 대표와의 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엔젤 투자자는 그 스타트업한테는 저는 사회이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문가라는 게 사실은 사회이사로서 그 회사의 초기 성장을 돕고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도와주는 카운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핏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재구자를 투자하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제일 마음이 끌리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해력이 높은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해력이 높다기보다는 제가 얘기한 걸 이해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신의 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수정하려고 오픈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투자자가 아닌 자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라면 아마 별로 그건 두 번째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정말 얼마나 돈이 되지? 얼마만큼 성장할 거지?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처럼 엔젤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밸류는 내가 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5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인가? 라는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양태가 좀 서로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벤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진행해온 노마드 팀이 이번에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데모데이를 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글로벌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진출을 목적에 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고 직접 투자와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연수까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제 4년 연속으로 갔었고요. 앞에 패널에서 있었던 이제 파운더 스페이스가 최근에 같이 움직였던 파트너로 있었고요. 액트노랩이 요번에 이제 같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같이 미국에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예, 폭망했죠. 네. 어쨌든 이렇게 기관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영하는 배치라는 걸 돌리게 되는데요. 기관마다의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규원 팀장님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경기문화창조 허브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적절한 매치일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경기문화창조 허브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 저도 이제 이쪽 영상 쪽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공공에 와 있긴 한데, 공공이다 보니 아무래도 엑셀러레이팅 하는데 전문성이 민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최대한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아무래도 공공에 있는 이제 부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일에 능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트렌드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언을 해주기에는 전문 컨설턴트나 또는 멘토분들에 비해서는 한 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벤처스퀘어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이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고 있는 스킬업이라든지 점퍼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비 창업자분들을 한 연간 100명 정도 선발해서 일정 부분의 심사를 통과하시면, 교육을 받으시고 통과하시면 60명 정도에게 한 2천만 원 정도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정산만 하면 되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신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스타트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해외,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해외 진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국 북경에 가서 IR을 했었고, 또 태국에 가서 IR을 했었는데 저희도 실리콘밸리도 좋고, 작년에 제가 또 런던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받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 기업들이 이렇게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단독 장르적인 부분들은 이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컨텐츠가 결정이 되고요. 해외 진출이 좀 어려운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나 영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해외 진출하기 북미권 나간다,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단 게임 같은 경우는 국경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도 국경의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해외 진출하는 데 나가서 IR을 하고 나서 올해도 좀 느낀 부분이, 역시 테크 기업들보다 콘텐츠 기업들이 투자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쪽 회사, 현지 회사들하고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또 오히려 테크 기업들보다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벌써 합작법인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 중국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중국도 NDA를 지금 체결하자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무래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제조나 기술업체랑 다르게 어떤 큰 장비나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실은 창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지식재산권만 갖추면 기본적으로 진출이 가능한데, 이게 해외에서 또 거꾸로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하기가 쉽다 보니까 거꾸로 그 창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덜 인정해주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또는 뭐 많이 의존적이지 않은 상태로 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 계기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일부러 그 변화무쌍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뭐 저희는 공간을 저희도 이제 엑셀러레이팅 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8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4개에서 5개만 뽑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직접 저희는 이제 뽑자마자 이제 시드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이 배치가 1년입니다. 저희는 다른 데는 대부분 배치가 2배치, 3배치 정도 되는데 저희는 1년 12개월에 원배치로 4개 기업에서 5개 기업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핏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제품과 사람들 간에 핏을 먼저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맞으면은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하는 데까지가 6개월, 나머지 6개월이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 지표를 만드는 데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봤고 소수정예로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빅뱅엔젤스 황명선 대표님 쪽에 이제 넘깁니다. 넘겨서 같이 IR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명성 대표님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6개월 해보고 핏이 맞는 기업에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저희 계정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라운드나 초기 창업 펀드 이제 VC 라운드로 프리 시리즈 A 라운드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스텝을 조금 더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수 정예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3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기관 투자자 투자 받은 게 이제 3건, 4건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엔젤 라운드 쪽에 빅뱅엔젤스랑 같이 성공한 또 투자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명성 대표님도 또 참여하신 기업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올리고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저희는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빅뱅은 뭐 요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에 한 곳인데 오늘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데모데이를 통해서 선발했던 곳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이번에 이제 저희는 지금 김정 대표 금방 얘기한 대로 사실은 조금 단기간에 어떤 엑셀레이션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 위주였습니다. 투자 위주였고 저희 엔젤클럽 멤버나 자문가분들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본 회사를 지켜본 자문을 해왔던 회사를 저희가 내부 추천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투자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정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고객을 만들었거나 또는 제품의 컨셉이 명확해서 알파 버전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회사들을 실제로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글로벌 엑셀레이터 지원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어제 그 데모데이 발표했던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글로벌 진출 전에 저희가 초기 투자를 좀 하고 저희는 주로 관심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로 동남아나 중국 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나 이런 서비스, 컨텐츠와 서비스가 섞여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들은 동남아에도 충분히 저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로 발굴을 몇 개 회사들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지역 엑셀레이터 연계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7개 회사를 초기 투자하고 R&D 자금 7천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 했는데 그쪽은 자연스럽게도 경상권 회사들을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IoT 하드웨어 기업을 많이 좀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저나 몇몇 자문가들이 또 그런 쪽에 전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가 들어간다는 저희 희망은 사실은 엔젤 투자를 하고 최소한 6개월 내에 늦어도 1년 내에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저희가 엔젤 투자를 들어가고 저희가 빠르게 좀 시리즈 A를 투자 유치를 돕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벤처스퀘어나 엑트라랩이나 매우 서로
경기 콘텐츠 진흥원을 포함해서 그 심지어 그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적절하게 뭐 상호 경쟁의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워낙 뭐 제 생각은 초기 기업은 사실은 워낙 많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각자가 이해할 수 있고 각자가 투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선택은 오히려 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가볼까요? 그 내년에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 그 스타트업이나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만한 유망한 분야 또는 유망한 지역 또는 뭐 유망한 시장 뭐 이런 데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다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상무님 어디를 가장 유념해서 보고 계신가요? 그 어디가 유망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역부족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주로 이제 투자하는 분야라든지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팁스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브시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좀 테크 베이스된 좀 하드웨어,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 헬스 쪽을 굉장히 많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좀 포커스된 팀들은 아무래도 좀 많은 저희하고 핏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뭐 노매드를 저희가 3기, 4기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리콘밸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는 IoT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기센터 성남진흥재단하고도 프로그램을 IBF라고 여기 데모데이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국 쪽도 지금 많이 진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실리콘밸리하고 중국 쪽을 저희는 좀 타겟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까 뭐 이제 IoT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산업용 IoT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기업용 IoT, 기업들이 몇 개 투자되고 그들을 돕는 일이 시작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건설 현장용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버티컬하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헬스케어도 뭐 워낙 넓지만 개인용 헬스케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이 혼자서 쓸 수 있는 어떤 헬스케어 디바이스들, 서비스들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하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저희 자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뭐 매우 하이테크한 어떤 바이오 쪽이나 뭐 헬스케어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재 헬스케어 쪽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하는 게 저희한테 맞고, 또 뭐 당연히 김정 대표님이 또 초기 발굴하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 오토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초기에 육성을 한 뒤에 저희 스테이지에서 저는 이제 프리 시리즈 A라고 얘기하는데 프리 시리즈 단계에서의 투자를 저희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관련 기업들을 육성시켜주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뭐 당연하지만 지금 헬스케어도 매우 넓지만 어쨌든 중국도 저희는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파트너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주로 발굴하고 있는 게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싱잇이나 뭐 이런,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래서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저는 주로 관심이 많은데, 그런 플랫폼들의 회사의 경우는 뭐 싱가포르도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컨텐츠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또 내년에도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싱가포르는 좀 더 IoT 회사들을 우리가 많이 데려가야겠다. 뭐 산업용 IoT나, 왜냐하면 걔네 지금 국가 테마 자체가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를, 뭐 국가를 해봤자 솔직히 제주도 사이즈지만 그 도시 전체를 IoT 기반으로 훨씬 더 스마트 시티로 바꾸겠다는 게 국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내의 그런 솔루션 회사들을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들은 뭐 미디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게임 회사가 있거나 뭐 내지는 뭐 재미난 서비스가 있거나 이런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 회사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중국에 뭐 저도 루에코 TV도 좀 만나고 이랬는데 그들도 똑같은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옵니다. 중국에 게임 스튜디오 많고 뭐 컨텐츠 스튜디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창의적인 거는 한국 회사가 훨씬 더 창의적인 것 같다.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소개하면 우리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좀 창의적인 팀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오히려 그 김지영 대표님 입장에서는 약간 트렌드를 조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요? 네, 그래서 조금 스타트업에? 더 스타트업들이 내년에 주목해봐야 될 트렌드, 기술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네.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셔서 뭐 트렌드에 저희가 지금 이제 대전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야가 대부분 주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IoT 스타트업은 아마도 얘기한 대로 버티컬,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버티컬하게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될 것 같고 되게 테키스러운 스타트업들이 아마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런 아주 롱텀하게 임상 실험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액티비티 트래킹해서 빅데이터랑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O2O 쪽도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VC 펀드가 이제 쿨링 다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연말까지는 뭐 투자는 안 되고 내년에 이제 다시 재개할 텐데 O2O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좀 불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국 사업으로 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모바일로 오더링한 다음에 노동력이 결국 가야 되는데 노동력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되게 쉽지 않고 전국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하고 너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VC 쪽에서도.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볼륨 있게 중개를 통해서 빠르게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닥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집닥, 홈마스터롤 이제 기관 투자자 3J 라운드를 인게이지를 했는데 사실 집닥이랑 홈마스터를 제가 초기에 발굴해서 올릴 때도 사실은 중개 볼륨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특정 지역의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커머스 쪽은 핀테크 쪽과 맞물려서 조금 더 세련되고 이지하게 조금 이제 사용성이 높여지면 어쨌든 빠른 속도로 굉장히 버티컬한 오토들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 영역에 저희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기 단계에 저희 노아인벤션랩의 핵심은 사실 아주 극초기 단계예요. 제품도 없고 사람만 일단 모였는데 아이디어 레벨에 있는 팀들만 뽑습니다. 4개 팀. 그래서 1년 동안 육성해서 지표가 나오면은 이제 갖고서 무조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백업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 저도 빅벤젤스에 같이 우리 현명선 대표님이랑 매니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 담당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좋은 오토 서비스는 노아인벤션랩을 통해서 빅벤젤스와 같이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레퓨테이션을 계속 쌓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현명선 대표님과도 좀 논의하면서 내년에는 좀 볼륨 있게 마이크로 VC 같은 것들도 좀 나름 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하여튼 O2O에 여전히 관심 있고 특색 있게 이제 한 곳만 찍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전문성도 없어지고 O2O만 열심히 한번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규현 팀장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하셨겠지만 좀 다른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창조 경제 뭐 이렇게 거의 버림받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문화융성 막 이렇게 버림받고 막 이런 난리 났는데 근데 스타트업 입장이거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기조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되게 크거든요. 이 공공에서 같이 지원해줘야 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협력해 가야 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인프라로서 뭔가 계속 지원을 확장해가는 역할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년에는 경기 콘진 입장에서는 물론 최순실 사태를 벗어났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경기 콘진이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좀 더 여점에 두고 계시고 어떤 분야를 좀 더 지원해 주시려고 고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경기문화창조부를 이제 판교가 메인으로 해서 14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15년도에 의정부하고 광교 이렇게 세 군데 경기문화창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제 31개의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북부, 남부 그리고 동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부에 이제 마땅한 그 저희 본원이 있는 부천을 제외하고는 서부에는 이제 이런 PI 센터나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년에 마침 시흥 쪽하고 시흥시하고 좀 그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시흥 경기문화창조부를 내년 6월에 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무료로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진 않고 있고 또 지금 경기도는 이 제로시티라고 해서 이판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판교 쪽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비슷한 이 건물 정도 규모의 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뭐 창조경제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이 근본적인 기조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 진흥원에서 제일 크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CN들을 위한 이제 영상 분야의 MCN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 창작자분들이 이제 창작자로 머물거나 또는 사업화에 실패하시지 않도록 이 개인 창작자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개인 창작자분들이 이 그 창작한 그 작품이나 또는 컨텐츠들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화두가 아무래도 VR 아니겠습니까? VR 산업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VR이 지금 해외에 유명한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분야도 아니고 수익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거꾸로 부동산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분야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분양이 우리나라는 모델하우스가 흔하지만 이제 해외는 모델하우스를 다 VR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VR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는 없는 또는 컨텐츠를 제작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많은 하드웨어들이 이제 내년에 올해까지 이제 보급될 예정이고 내년서부터 이제 일반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할 생각이고 VR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게임 기업들이 또 이 VR 쪽에 준비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것을 플랫폼에 VR 컨텐츠들을 얹고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기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창업자들을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벤처스퀘어도 내년에는 펀드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네트워크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다른 기관들, 다른 엑셀러레이터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아주 중심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딘가에서 창업을 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항상 그곳에 벤처스퀘어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 다 노력할 것이고요. 오늘 이 그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기관들이 데모데이를 함께 해주는 이유도 다 이런 네트워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네트워크를 좀 더 넓혀 나가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네트워킹 파티가 또 여기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시간 남으실 때 한 6시 넘으시면 6시 반부터 여기 네트워킹 파티도 참여하셔서 네트워킹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